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이 대구와 관련해서 PF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PF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왜 하필 또 대구 시장이 이슈가 되는 것인가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F 대출이 이슈가 되었던 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건을 통해서 PF 대출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부실화하는 기사도 한번 접해봄으로써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부실 규모가 벌써 1조 원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가중화될 수 있다라는 게 또 현재 가장 큰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 기사가 또 뭐가 있었냐면 대우건설이 미분양 우려해서 시공권을 포기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울산 동구에 있는 푸르지오 주상복합 시공사로 참여하여서 후순위 연대보증을 섰었는데 전격 철수하였다. 전체 시공 규모만 보면 1조 원이 넘는 곳이었었는데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해서 440억 원을 자체금으로 상환하였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것 정도는 느낌으로나마 이해를 하셨을 건데, 도대체 PF 대출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F 대출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자, 돈을 빌려줄 때 사업주, 그 일을 하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담보를 두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받아왔던 대출이 개인의 신용을 받는 신용 대출이라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에 경제성을 두는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실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느냐면, 내가 어떤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땅을 사고 건축주를 정하고 설계사 이런 사람들도 다 정하겠죠.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 건축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사를 들어간다, 이런 구조일 건데, 모든 건설 사업들은 이거와 비슷한 절차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싶은 시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아까 봤던 사업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사업주가 어떤 땅에다가 건축 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당장은 없으니까 브릿지 론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자, 브릿지라고 하면 우리가 다리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잇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다리, 브릿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 브릿지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대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브릿지 론을 통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누가 건설을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항이 거의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밑그림은 다 그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는 본 PF 대출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릿지론이 본 PF 대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브릿지론을 보고 예비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는 PF 대출을 보고 이제 본 PF 대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F 대출에 있어서는 사실상 아까 받았던 브릿지 대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출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LTV 비율보다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대출 금액 자체가 너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규모를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사실상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신용보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신용보강 때는 앞서 건설을 하기로 했던 시공사의 보증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증 중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걸 준공하겠다라고 하는 확약들, 자,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신용보강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아까 앞서 봤던 울산 동구에 있는 푸르지오의 경우에는 이까지는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본 PF 대출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하기로 했던 그 당시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야, 이제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책임 준공 확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440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상환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익을 계산했던 과정들이 분명 들어가 있었을 거고, 경제가 그만큼 너무 빠르게 안 좋아졌다,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이 대우라는 곳에서는 왜 포기를 했던 걸까?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었었을까? 역시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쉬울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미분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심리가 한순간에 죽고 미분양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우리가 들어가는 돈만큼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440억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은 꼼꼼하게 돈 계산을 했을 건데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PF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런 것들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이 미분양으로 인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미분양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부도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건데, 왜 하필 이 PF 대출이라는 기사가 항상 대구를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걸까? 자, 미분양이라는 요소를 알면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바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았었을 때 전국에서 현재 있는 미분양 중 약 20%를 대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구만 놓고 보았을 때 13,000건이 되기 때문에 약 20%라고 하는 겁니다. 상위 순위 1등에서 4등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구, 충남, 경북, 경기 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집중 지역이 충남, 경북, 경기는 뭐 이렇게 특정 몇 지역인데 대구는 전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순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대구 전반적인 미분양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또 PF 대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관련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 PF 3부라는 게 있습니다. 세 곳은 안 한다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비수도권, 자, 그 다음에 무보증, 그 다음이 브릿지입니다. 미분양 가구가치 소송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일체 검토 불가 원칙을 세운 곳이 많아졌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심리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곳은 대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실제로 관련된 기사들이 몇 건 나왔었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기사 내용이 대구 주요 증권사가 주선한 PF 사업 중 이미 부실화된 사업장, 이 8곳 중에 7곳이 대구 지역이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었고요. 대표적인 두 지역이 중구 둔산동에 한 곳, 그리고 남구 대명동에 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둔산동이라고 했을 때 작년에 이제 디폴트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봄으로써 지나가다 보면은 또 뭐 유치권 같은 것도 좀 행사하고 있고 그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점들이 이미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2월에 아까 앞서 봤던 대우건설의 울산 일산동 푸르지오 다음으로 또 부실화가 유력한 곳이 파이오니아 달성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이 푸르지오가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달성군의 하원읍 설화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인 로얄 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이죠. 4년째 완공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이 오피스텔이 대출을 내준 7개 금고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부실화 처리해라라는 중앙회 입장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7개 금고 간의 갈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자, 대구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대구는 망했다, 이런 표현을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정도까지 바라보는 것은 너무 이제 극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PF 대출 상황이 최악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실제로 PF 대출
부실화 사건으로 인해 예전에는 파산을 했고 줄도산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경험이 있다 보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좀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들이 나왔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PF 대출의 부담은 현재 여러 주체에 분산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중은행 한 곳에서 진행했지만 현재는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으로 다양하고 사업 단계별로 책임지는 영역도 다르다. 아까 뭐 브릿지 대출에서도 뭐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다. 부실이 생기더라도 건설사나 금융사만 감당하는 구조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측면이지 않나 싶은데, 대부분의 본 PF 대출은 만기 여유가 있다. 대출이 그렇듯이 만기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 만기 기간이 보통 한 3, 4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3, 4년 전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2019년, 뭐 2020년 요런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2020년 말까지는 너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부실화 사태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작년부터 해서 올해 이렇게 우리가 기간을 잡아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또 한 2, 3년 뒤에 이런 부실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기간이 남아있다. 그 시기까지는 어떠한 뭐 금리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대구 부동산 시장만 생각해 보더라도 2021년부터 급속도로 분양이 안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이 부동산 시장 심리가 확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물론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마냥 두려움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보증이 또 생겨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금전적 지원이 좀 생기고 있어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었거든요. 거기에 딱 이 PF 대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브릿지 대출에서 본 PF 대출로 전환 시에 사업자 보증을 지원하겠다. 15조 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정상화 및 부실 정리를 지원하겠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실 우려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캠코를 중심으로 조성하겠다. 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 유동성 지원 확대, 역시나 금전적 지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부와 관련된 금전적 지원들이 현재 늘어나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워낙에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임대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최악을 대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하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를 잡아봤는데, 결국 이 PF 대출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것은 1금융권은 아니고요. 2금융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금융권은 본 PF 대출이 진행되고 나서 보통 참여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2금융들이 지금 뭐 브릿지 대출에서 본 PF 대출로 넘어가는 이러한 곳에 리스크를 많이 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2금융발의 부실 위험성, 이런 표현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의 미분양 대책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를 볼 것인지, 뭐 기사가 안 나오면 차라리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일 거니까. 자, 그래서 뭐 기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도로 판단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향후 분양 성적은 어떻게 될까? 사실상 이 다음 시장부터 나오는 분양 단지들은 물론 입지가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왜냐? 지금은
지금 대구 전반적으로 분양을 막고 있고 신축 아파트들이 좋은 입지들을 중심으로 갈수록 없어지는 구조를 취할 거기 때문에 3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 특히 입지가 좋은 것들은 좀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공감대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향후 분양 성적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체크하고 있으면은 이 PF 대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미분양 역시 리스크가 줄어들므로써 우린 자연스럽게 PF 대출 리스크도 줄어들었구나 개념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를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PF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진정한 리스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다음 시장들을 살펴봐야 될지 충분히 이해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들을 없애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최근에는 이 영상들을 매일 또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문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콘텐츠를 잘 준비해서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